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로 시작을 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시작했고요. 미국 어닝에서는 엔비디아를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 흐름에서도 엔비디아가 중요한 흐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런 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두 개의 추세선을 위에다 그려놓고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지지하는 추세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는 게 10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방향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정확히 얘기하면 엔비디아죠. 전체 시장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엔비디아가 한 템포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최고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고가를 넘어설지 그것도 관심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는 그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11월 19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 EPS 컨센이 지금 주당 0.69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분기에는 0.38이었습니다. 요거죠, 요거. 이번 분기 예측치가 요거고요. 작년에는 0.38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지만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이익이 좀 증가했어도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이 컨센 대비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그 집계 한번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23년 10월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컨센 대비 실제 수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그 서프라이즈 비율을 구하면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5월에 실적 발표 때 컨센은 0.51이었는데 실제는 0.58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컨센 대비 실제 수익률이 증가한 건 13.73%였고 이번에는 0.62 컨센이었는데 0.65니까 8.33%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센 대비 계속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닝이 좋게 나와도 실제로 주가 흐름은 어닝 발표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닝 결과가 나오면은 과거 서프라이즈 비율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2023년 11월에 발표됐을 때는 26.7%나 증가했으니까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게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컨센 대비 한 자릿수 증가였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조정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예측이 되고 있는 0.69, 그것보다 얼마나 비트할 수 있는지, 지난 분기보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올라가는지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측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또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는지, 시장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11월 19일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이 가면서 어닝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부담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닝 다가오니까 팩트셋도 집계를 하고 있는데, 팩트셋 집계로 보면 IT 업종이 어닝의 핵심이다.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다 증가하고 가장 많이 증가하는 그 업종이 IT 업종이다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EPS 전망이 이 컨센 자체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어닝 컨센이 계속 증가하는 업종은 IT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들은 들락날락 줄기도 하고 보통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IT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어닝 컨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 뒤로 또 누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고 나스닥 100 지수로 보면은요, 7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발생된 이 갭 있죠. 그걸 9월에 상승하다가 다 메우질 못했는데 종가상으로 2396포인트거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이 갭을 메우고 본격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기술적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는 이 상황하고는 좀 시간상으로 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하고 연결되는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나스닥 시장이 아직 금리 영향을 적게 받고 있지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받고 있죠.
아직은 적어도 금리가 여기서 안정이 되지 않고 또다시 상승을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충격 한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금리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갭 메우고 무너지는 그 모습은 금리하고 거의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갭 메우고 또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내버린다면 또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금리 쪽 국채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불안하죠. 이번 주 후반까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슈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인사들 스피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쿠글러 이사가 주목을 받았죠. 어디서 발언을 했나 살펴보니까 ECB 컨퍼런스였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는데 ECB 통화정책회의가 17일이죠. 그곳에 맞춰서 시장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동안 기대했었는데 미국 시장 금리 흐름을 놓고 봐도 그렇고 금리 인하 결정 쉽게 내리기도 또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22쪽 얘기 자세히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쿠글러 이사 코멘트를 놓고 보면은 정리하면은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상황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금리 결정,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 스피치에서 백데이터로 사용된 그 머티리얼들 미국 경제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미국이고 점선이 카나다, 푸른색이 영국, 이 갈색 선이 유로 지역입니다. GDP, 소비, 투자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검은색 선이 독보적으로 위에 있죠. GDP 성장도 가장 강하고 소비도 강하고 투자도 가장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로 지역 부문은 투자가 너무 약하죠. GDP나 소비보다도 이 투자 쪽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ECB 쪽에서 투자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AI 관련된 투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쪽을 놓고 봤을 때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신규 사업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생산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유럽 쪽은 신규 비즈니스 쪽이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고요. 뭐 카나다나 영국은 더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이 GDP 성장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 좋았을 때는 거의 비슷했었죠. 2020년에 실업률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 모습은 거의 다 글로벌 경제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유럽보다 좀 더 높았죠. 푸른색 선 영국보다 훨씬 높고요. 미주 쪽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카나다도 미국하고 거의 추세가 비슷하고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는데 그 인력들이 재배치가 빠르게 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고용의 유연성 뭐 이런 얘기 있죠. 이쪽에서 실업이 생겨도 다른 쪽에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재배치가 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가 옳고 그르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만든 자료, 페드의 시각이 미국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해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미국 경제가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약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민요. 계속 이민 얘기 나오잖아요. 2021년 대비 이민 비율이 카나다가 가장 높고 독일도 높고 영국도 높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은데 그 이민자들이 취업한 그 비율을 따져보면 미국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잡으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시켰다. 그게 인플레이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민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페드의 시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쿠글러 이사의 자료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현황이요. 이러한 상황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랬었던 흐름이 서서히 식어가니까 특히나 고용시장이 그동안에는 이상적으로 좋게 흘러갔었는데 그게 흔들거리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빨리 인하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조절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다 좋은데 페드 인사들의 스피치가 초반이긴 하지만 금리 안정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QT 테이퍼링이나 QT 중단 같은 얘기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미국 시장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9월 말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국채 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페드 인사들 스피치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어제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도 스피치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였어요. 향후 상황 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중립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런 식의 코멘트였기 때문에 금리를 제어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었죠. 이제 10년물 금리가 4%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 10년물 일드 선물인데요. 4.056까지 찍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4점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멀지가 않네요. 2년물 한번 볼까요? 2년물은 지난 FOMC 회의 보면서 통화정책을 잘 반영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향후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지난 FOMC 회의 때 결과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의 3.4대에서 3.9에 올라섰잖아요. 50bp 정도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죠. CME 페더워치2를 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가장 좋았을 때거든요. 2년물 일드가 바닥칠 때 CME 페더워치2 금리 확률을 페더럴 펀드 레이트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2025년 말에 2.75에서 3%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전망이었었죠. 근데 지금은요. 50bp 정도가 올라온 거죠. 3.25에서 3.5로요. 앞으로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안 보이고 있어요. 다 25씩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올해 말도 지난 FOMC 회의 때는 4에서 4.25 정도 봤었는데 지금 올해 말 전망은 그때보다 25bp 정도 위에 올라온 것이고 25년까지 놓고 보면 50bp 정도 상대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2년물 일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10년물이고요. 내일은 30년물 국채 입찰 일정입니다. 보통 벤치마크 10년 국채 발행 일정 지나면서 좀 안정을 찾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 인사들 계속 나오고 로리 로건 총재도 오늘 하고 또 금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금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스피치 기간에 그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안 나오면 금요일도 좀 안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쪽 안정을 빨리 찾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4일부터는 미국 재무부 쪽 영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들을 시장하고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 때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치 일정은 그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금리가 확 뛰어오르는 이 모습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채권 작용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 5%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하고 지금 딱 1년 차이 나거든요. 그때도 채권 작용단 얘기가 국채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죠. 통화정책을 좀 유리하게 이끌려고 국채시장 스스로 위협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을 보통 채권 작용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강도가 더 강해진다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상으로 이 갭을 메우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잖아요. 나스닥 시장.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중요해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나스닥 혼자만 움직일 수 있는, 혼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쪽 안정되는 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이 갭 메우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스피치 내용 중에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끝나면서 좀 안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페드 인사들 스피치 좀 보고요. 그리고 CPI 지표도 또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쪽에. 그 상황 지나면서 다시 또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